경기 침체는 옵니다. 네, 확실히 옵니다. 네, 이건 팩트입니다. 경기 침체는 불가피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무조건 온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무지막지한 경기 침체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당분간은. 지금은 하방이 단단하다는 걸 확인한 시점이잖아요. 49,000 뚫리자마자 엄청난 자금이 밀려 들어오면서 지켜주는 거를 우리가 다 같이 봤단 말이에요. 하방에서 그렇게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니까 적어도 앞으로 6개월 정도는 비트코인에 투자해 볼만 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8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 4분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제가 한 이쯤에서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어저께 일요일날 방송을 했었는데 이 횡보가 이렇게 나오다가 한쪽으로 방향이 어찌됐든 나올 거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조정 줄 것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상승할 거라고 했는데 단기적으로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을 한 60%, 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한 40% 정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은 방향은 일단은 아래쪽으로 잡힌 것 같긴 한데 조정이 아직 뭐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매물대는 한 요 정도 매물대, 한 8천만 원 정도? 요 정도 매물대까지는 빠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 차트랑 바이낸스 차트랑 좀 다르니까 바이낸스가 아무래도 거래량이 제일 많으니까 바이낸스 차트를 보는 게 보통이거든요. 피보나치 되돌림을 한번 찍어 볼게요. 제일 많이 빠졌을 때 49,000까지 빠졌었고요. 제일 많이 올랐을 때 62,700달러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상승 대비해서 아직은 뭐 이렇다 할 조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0.382까지 여기 노란 선 있죠? 주황색 라인.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라인이 한 57,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좀 빠지게 되지 않을까. 빠진다면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고 57,000달러까지 어디까지 갈지 정확하게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여기까지 한번 조정받은 다음에는 재차 상승으로 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움직여봤자 움직임이 큰 폭으로 나올 것 같진 않고요. 당분간은 뭐 7만 달러 돌파하냐, 이것도 뭐 당분간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요즘에 좀 혼란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코스피가 크게 하락했었고 고용 지표가 현재 좀 악화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한 달 앞으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좀 혼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일본에서 갑작스럽게 금리를 오히려 인상했죠. 다른 나라들 다 인하할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데 일본만 유일하게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자금이 전 세계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에. 그래서 일본 자금인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돌아가는, 청산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공포심으로 8월 5일 날 벌써 일주일 됐네요. 일주일 전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그럼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런 걸 같이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이 세 가지 정도를 한번 같이 보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뭐 거시경제 쪽은 잘 모르니까 매크로라고 하죠. 거시경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김광석 교수님이 워낙 잘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김광석 교수님 요즘에 영상들을 좀 챙겨보고 있어요. 김광석 교수님의 영상을 보고 제가 주말 동안에 생각해보고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고용지표가 되게 안 좋게 나왔다. 뭐 샴의 법칙이라고 하죠. 클라우디아 샴 박사가 만든 작년 23년 8월인가? 이때 실업률이 한 3.5% 정도였어요. 실업률이 아주 낮게 나왔죠. 이렇게 실업률이 낮게 나왔었는데
최근 실업률이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4.1% 그리고 이번에는 4.3% 이렇게 좀 높게 나왔잖아요. 최저 실업률보다 0.5% 이상 높아졌죠. 네, 그러면 샤메 법칙에 의하면 네, 경기 침체로 보는 게 맞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8월 5일 날 이때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의 법칙이 샤메 법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광석 교수님 영상을 보니까 에반스 룰이라고 있대요. 에반스 룰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2.5%보다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이다, 고물가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고용은 실업률이 한 6.5%보다 높으면 실업률이 높은 경기 침체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 이런 게 에반스 룰이거든요. 이게 샴의 법칙보다 샴스 룰보다 더 좀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에반스 룰에 의하면 지금 한 4% 정도의 실업률은 사실 솔직히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절대치 자체가 최저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고용이 실업률이 높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뭐 거의 완전 고용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실업률 때문에 경기 침체다라고 보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게 미국의 실업률을 나타내는 인베스팅닷컴에서 갖고 온 건데요. 보시면 실업률이 여기가 4%입니다. 지금 수준이죠. 실업률 4%.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이거든요. 2019년을 제외하고는 요즘에가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뭐 2008년에 뭐 2000년 초반에 뭐 요럴 때에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4%를 가지고 실업률이 높으니까 경기 침체다라고 보는 건 사실 좀 무리수가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했잖아요, 사실. 이게 미국 CPI 지수거든요. 보시면 이때 우리가 막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데는 이 영향이 가장 컸죠. 2022년 7월 달에 무려 미국 CPI 지수가 9%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1년에 9%가 넘었다는 거죠. 정말 무지막지하게 높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렸어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뭐 이렇게 파월이 이야기했었는데 일시적이 아니었던 거죠. 미친 듯이 오르니까 큰일 났다 하면서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서 0.25% 하던 거를 5.5%까지 되게 단기에 올렸어요. 물가를 잡고자 한 거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니까. 금리를 인상하면 일시적으로 경제가 망가집니다. 고용도 당연히 나빠지죠. 실업률 높아지고. 경제를 망가뜨려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만족하는 그런 정책은 없거든요. 인플레가 너무 심하니까 이때 가장 관건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당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다소 나빠지더라도, 그리고 고용이 워낙 탄탄했잖아요. 고용이 거의 완전 고용 상태라서 금리를 이렇게 막 올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렸으니까 경제가 망가지는 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고용이 나빠지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렇게 나빠진 고용이 지금 실업률이 4.3%라는 거죠. 역대급으로 봐도 완전 고용에 가까운 이 정도의 실업률로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기에는 약간의 좀 문제가 있다. 경제 위기는 좀 터무니없고요. 경기 침체는 뭐 약간의 마일드 리세션이라고 하죠. 약간의 경기 침체는 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경기 침체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당분간은. 앞으로 뭐 1년간만 보죠. 뭐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특히나 2024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테니까 경기 침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경기 침체를 가늠하는 지표는 GDP 성장률입니다. GDP 성장률, 뭐 주가가 떨어졌다고 경기 침체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GDP가 얼만큼 상승하고 있냐, 요거를 봐야 되거든요. 여기를 보면 좀
극단적이죠.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급속히 악화됐죠. 네, 이런 게 뭐 약간 경제 위기 같은 거죠. 네, 경제 위기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그거를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대체로 한 2% 정도 되는데 이거를 밑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1% 아니면 0. 몇 퍼센트 요 정도 되는 거를 경기 침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경기 침체라고 하기에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2023년에는 워낙 좋았죠. 막 5%까지 나올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게 문제였죠. 한 5%, 4.9%가 나왔는데 이 정도로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분기에 크게 상승했으면 그 다음번에 또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크게 상승하면 이번에는 작게 상승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작년에 3분기에도 크게 상승했는데 작년 4분기에도 3.4%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2023년에 미국이 3, 4분기가 너무 좋았던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2023년 3, 4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게 전분기 대비잖아요. 그럼 24년 1분기는 전분기에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1분기에는 낮게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좀 낮게 나왔죠. 1.4%. 이렇게 또 지난 분기에 낮게 나왔으니까 2분기 때는 높게 나올 걸로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뭐 잠정치긴 하지만 2.8%, 네, 아직은 뭐 두 번 다 나와야 돼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뭐 총 3번에 걸쳐서 발표가 되는데 아직은 뭐 잘 모르겠지만 여기를 뭐 크게 벗어나진 않겠죠. 2. 몇 퍼센트. 뭐 요 정도의 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이 기대가 되는 거죠. 2%를 넘어가고 있을 때는 경기 침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에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률이 이렇게 둔화되려고 할 때 GDP가 떨어지려고 하고 고용도 떨어지려고 하고 실업률 높아지고 있죠. 이런 타이밍에 9월 18일 날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잖아요.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는 걸로 대부분은 보고 있죠. 한 0.25%를 내리든 0.5%를 내리든 금리 인하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돈을 많이 푸니까 기업의 투자가 많이 유치가 되면서 고용은 더 늘어날 것이고 GDP 성장률도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인플레에 대한 부담감은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시간을 두고 다시 세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2024년에 경기 침체가 오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경기 침체가 급작스럽게 강하게 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8월 5일 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공포감 때문에 큰 폭으로 빠진 거지 경기 침체가 와서 큰 폭으로 빠진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나쁜 상태가 아닌데 공포감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요인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네, 아래 공포 그 부분도 물론 있었겠지만 기저에는 더 무서웠던 게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돌아가는 이 부분이 더 문제가 컸던 것 같거든요. 여기저기 발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엔캐리 트레이드로 투자하는 총 금액이 1경 N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1경 N. 1경 N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경 원이잖아요. 10경 원. 너무 큰 금액이라서 저는 좀 가늠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 단위가 아니라 경 단위예요. 참고로 만조가 1경이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조예요. 10만 조.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경기 침체 대비해서 마련하고 있는 현금이 한 320조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월등히 뛰어넘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해외에 나갔던 자금들이 일본으로 대부분 회수가 된다. 이거는 좀 재앙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미국 시장이나 그런 모든 시장들이 처참히 망가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두 번의 금리 인상이 있었죠. 마이너스 0.1%였는데 꽤 오랫동안 이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한 2016년부터인가? 일본은 계속 마이너스 금리다가 0%로 아주 조금 올렸다가 이번에 7월 31일이었나? 아주 조금 올려서 0.25%까지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방향이 좀 달랐죠. 이렇게 올리면서 그리고 한계를 정해두고 있지 않다. 우리는 계속 올릴 수 있다라고 BOJ라고 하나요? 네, 뱅크 오브 재팬인데 일본의 중앙은행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들 두려움에 떠는 거죠. 아니, 미국은 현재 5.5%인데 금리가 인하하겠죠. 일본은 지금 현재 0%였는데 0.25%로 올린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올리면 금리 차이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외국에 나왔던 자금들이 일본으로 급속히 회수가 되는 거 아니냐. 회수되는 걸 청산이라고 해서 NK 트레이드 청산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향으로 8월 5일 날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뭐 무지막지하게 빠졌어요. 한 4만 1000포인트인가? 에서 한 3만 포인트까지 뭐 한 30% 가까이 지수가 빠진 겁니다. 지수가. 한 일주일 만에 지수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빠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경제가 어려우면 안 올릴게. 더 이상 인상 안 할게라고 말을 했죠. 그 덕에 빠르게 진정이 되고 코스피도 다시 좀 반등했고 일본도 좀 반등했고 나스닥, 비트코인 뭐 다 반등을 한 거죠. 여기까지가 일주일 동안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네요. 일주일간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 폭풍 같은 시간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의 반등이 가장 셌던 것 같아요. 물론 비트코인의 하락이 가장 컸기 때문에 반등도 제일 컸던 거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유동성이 더 풍부하게 공급이 되는 거, 금리 인하하는 거죠. 뭐 연착륙이라고도 하고 소프트 랜딩이라고도 하고 골디락스라고도 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습이죠. 그냥 뭐 나이브하게 생각해 봤을 때 경기 침체는 뭐 특별히 징조가 보이진 않아요. 사람들의 공포심을 제외하고는 심리적인 면도 물론 중요할 수 있긴 하겠지만 심리적인 면을 빼고 데이터만 봤을 때는 경기 침체를 뭐 당장 온다? 그거를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뉴욕은행인가? 윤재성 CIO도 되게 좋아하는데 한경증권 TV였나? 거기에서 윤재성 CIO가 많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경기 침체가 지금 뭐 데이터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당분간 한동안은 경기 침체가 바로 오진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이 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경기 침체가 당장 올까?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무언가 지표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장단기 금리가 그동안 계속 역전돼 있었는데 그게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금리 인하하면 9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금리가 역전됐던 게 다시 되돌아올 것 같아요. 다시 되돌아오고 나면은 머지않아서 1, 2년 내에 경기 침체가 보통은 왔거든요. 그게 제일 우려스럽긴 하지만 그 역시도 앞으로 뭐 6개월 내에 1년 내에 경기 침체가 당장 올 거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냉정하게 봐서 당장 안 온다고 치면 금리 인하되고 유동성이 시장에 많이 공급이 되면 냉정하게 말해서 비트코인에는 호재죠. 냉정하게 그냥 희망회로 빼고 그냥 데이터만 보고 팩트만 체크했을 때는 호재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9월 18일 날 한다. 여기에는 뭐 거의 100%예요. 금리 인하 안 한다는 의견은 거의 없습니다.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금리 인하는 하는데 또 이제 둘 중에 하나죠. 25bp를 인하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에 두 계단 50bp를 한 번에 팍 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패드워치에서 방금 전에 캡처를 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변하거든요. 얘는 50bp 인하한다 쪽이고요. 얘는 25bp 인하한다 쪽인데
아직은 25bp 인하 쪽이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죠.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바램은 있을 수 있으니까 25bp 인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되기를 더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많이 인하해서 빨리빨리 인하하면 더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좀 특별한 경우예요. 가뜩이나 2019년부터 2020년 초에 금리 인하가 됐었으니까 지금 5년 만에 금리 인하가 되는 상태인데 굳이 이렇게 빨리빨리 내리면 혼돈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피봇이 될 때에는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 인하.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었죠. 그리고 2022년에 또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때 나스닥도 한 20, 30% 빠졌죠. 이렇게 큰 혼란들을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리는 상황에서 이제 9월 18일 날부터 이때부터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피봇 된다고 하는데 금리 인하 기조에서 금리 인상 기조로 갔고 고금리 유지되다가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하려는 시점이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굳이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정말 하나도 없죠.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긴급 FOMC 소집 이럴 이유도 사실 없죠.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 한 세 번의 FOMC가 있잖아요. 9월 18일 날 있고 11월에 있고 12월에 있고 올해 세 번 있는데 25bp씩 세 번 한다면 그것만 해도 75bp를 인하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천천히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는 시그널만 시장에 전해줘도 충분히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스닥도 그럼 다시 안정을 되찾고 상승할 거라고 보고 비트코인도 제 갈 길 그대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주말 내내 공부를 진짜 되게 열심히 했어요. 유튜브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제 거시 쪽 잘 모르니까 책도 찾아보고 기사들도 많이 보고서들도 다 읽어봤는데 팩트만 놓고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빠른 시간 내에 온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가속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자금이 계속해서 뭐 미국 시장에 일본 엔화가 계속 미국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 속도는 늦어질 것 같지만 아직도 계속 플러스 상태입니다. 엔화가 계속 미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게 플러스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뭐 팩트만 놓고 봤을 때 아직도 미국은 5.5%고요. 일본은 0.25%입니다. 방향이 중요한 건데 일본에서 여기에서 금리를 더 올린다?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니케이 지수가 정말 간만에 4만을 넘고 되게 좀 해피한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한번 베이비 스텝을 했더니 한 3, 40%가 한 30% 정도가 한 번에 훅 빠졌거든요.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더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1년, 2년이 지나면 뭐 빠지겠죠. 빠진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3% 안팎일 것 같거든요. 이게 정상 수준의 금리입니다. 정상 수준의 우리가 뭐 기대하는 뭐 아이디얼이라고 할까요? 아주 좋은 아이디얼 상태의 인플레이션은 한 2% 정도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 이때의 금리는 대략 한 3% 정도 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뭐 그리고 GDP 성장률은 한 2% 정도 보고 있고 그래서 금리는 아무리 내린다고 해도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은 한 3% 정도 미국의 금리를 유지할 것 같거든요. 일본보다 월등히 높잖아요.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일본이 0.25%인데 미국이 5.5%를 유지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돈들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미국의 유동성 공급을 더 많이 해주겠죠. 하지만 일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더 금리도 높고 니케이 지수보다는 나스닥이 아무래도 더 오를 걸로 기대가 많이 되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그런 자금들이 뭐 채권이나 주식 쪽으로 급속히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판단은 여러분 개개인이 내리셔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그냥 심리적으로 공포심이 컸던 것 같지 실제로 팩트로 경기 침체가 확실히 온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가 빠른 시일 내에 온다. 이거는 확실히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러니까 리와인딩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되돌아가는 현상, 이게 있을 거냐? 아직 보니까 별로 되돌아가진 않았어요. 엄청나게 유출이 되고 있다가 조금 덜 빠져나가는 정도?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다시 되돌아간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는 예정된 미래인데 빅컷을 한다? 뭐 시티뱅크랑 JP 모건 같은 데는 빅컷 2번 하고 50bp, 50bp, 그 다음에 25bp 해서 올해 125bp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좀 너무 센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올해 무난하게 50bp에서 75bp 원래 예정된 게 이 정도였죠. 네, 75bp 쪽으로 무게를 조금 더 두긴 하는데 요 정도로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5bp만 내려도 한 4.75%거든요. 내년에 또 한 3, 4번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26년 초까지 좀 인하를 하면 요 정도까지는 베이비 스텝으로 충분히 인하를 좀 점진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연준이나 미국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연착륙이지,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이지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빨리 내려가고 빡 하고 터지는 거를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무난히 이렇게 좀 금리를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은 본인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었던 거는 경기 침체가 가장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경기가 심각하게 안 좋아지면 아직은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투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일시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컸었는데 걱정이 크다 보니까 네, 주말에 공부도 많이 한 거였는데 아직까지 제가 공부해 본 걸로는 아직은 뭐 경기 침체가 빠른 시일 내에 올 거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현재 반감기 사이클 중이죠. 네, 2024년 4월 20일 요때 반감기가 있었고 반감기 이후에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이후에 네, 고점을 찍게 된다. 이런 사이클이 있는 해잖아요. 경기 침체가 세게 오지만 않으면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관점을 바꾸진 않았어요. 물론 제가 주말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경기 침체가 정말 심각할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작년에 그나마 괜찮아질 때도 6%였는데 지금 6.5%를 넘고 있다. 실업률이 지금 되게 암울한 상태다.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고민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3.5%였던 게 지금 4.3%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8월 18일쯤 시작될 테니까 그 이후에 물론 두세 달 정도 텀이 있겠지만 2개월 혹은 뭐 늦어지면 6개월 요 정도 텀을 두고는 계속해서 실업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물론 인플레이션의 압박은 더 있겠죠. 인플레이션은 더 뭐 시간을 두고 나타날 수 있지만 최소한 고용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까? 네, 이 생각이 들진 않아요. 네, 우리가 이번에 경기 침체를 두려워한 가장 큰 게 고용 지표였으니까 이게 제가 주말 동안에 공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면 기존에 세웠던 전략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원래대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반감기가 이렇게 있었고 네, 올해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한다면 반감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좀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게 가장 모두가 두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반감기가 4월이었는데 3월 달에 1억을 돌파하고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이미 고점이 온 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나오게 된 것 같고요. 충분히 그런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여기에는 미국 ETF 자금이 좀 큰 폭으로 들어와서 네, 그 자금만 해도 네,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시프트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프트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2021년에 이렇게 찍고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2025년에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할 거였는데 여기 부분이 좀 바뀌게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여기 부분이 좀 잘려서 ETF 자금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시프트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제 갈 길을 좀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 갈 부분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된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를 좀 살짝 넘겨서 이때 한 6만 9천 달러였으니까 이번에 뭐 한 10만 달러 정도? 네, 요 정도까지 가는 시나리오였다면 이게 조금 더 시프트 됐으니까 뭐 한 3만 달러, 4만 달러 정도 더 커졌으니까 한 14만 달러까지 갈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요 부분을 ETF가 높였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대로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나머지는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양상이나 뭐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것들을 보면 반감기 직후의 모습이랑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이게 물론 요때 큰 폭으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거는 뭐 외부 충격이니까 뭐 비트코인이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증시자금 빠진 거를 보면 한번 충격이 세게 오는 거는 네,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좀 고무적인 건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쭉 빠진 상태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으면 아 진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좀 전전긍긍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의 대기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폭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 어떤 증시보다 좀 큰 폭으로 반등을 이뤄냈거든요. 물론 더 많이 빠져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한 반 정도는 다 회복을 했어요. 물론 뭐 중간중간 조정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도 왔다 갔다 많이 하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네, 이런 상승폭은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느 때보다 3월 이후로 거래량이 세게 터졌어요. 네, 그러니까 매수 대기자가 이렇게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비트코인 바이낸스 거래소인데 바이낸스 쪽에만 많이 나온 게 아니라 ETF, 그러니까 아이비트 같은 미국 증시 통해서 거래가 되는 현물 ETF 쪽에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거든요. 그래서 침체장의 모습은요, 여러분, 가격이 아무리 빠져도 아무도 안 사요.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그때가 가장 무서운 때입니다. 우리 2022년 말이랑 23년 초를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집값이 엄청 빠졌는데 뭐 한 30%씩 빠졌거든요. 그래도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그게 침체장, 약세장의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가격이 빠질 때 이렇게 강한 매수세가 붙는다는 것 자체가 약세장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이제까지 뭐 큰 폭으로 오를 때, 요때는 거래량이 좀 있었지만 지금 최근의 모습하고는 비견이 크게 될 정도로 상당히 큰 폭으로 거래량이 터졌죠. 네, 이만큼 매수 대기자가 많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서 이 부분을 딱 잘라놓고 보면은 그냥 뭐 제 갈 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건 뭐 외부 충격이었으니까. 코로나 때도 저는 뭐 이번 하락을 코로나 때랑 상당히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폭으로 올랐죠. 네, 2019년에. 이게 올해 3월까지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무려 한 342%가 올랐거든요. 지금 우리도 이거랑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3월 14일까지로 하면 그 다음에는 네, 횡보장 내지는 조정장이 오다가 한번 세게 빠졌죠. 네, 그 모습도 되게 흡사하죠. 여기서부터로 보면 뭐 사실 되게 많이 빠졌어요. 70% 이상 네, 엄청나게 빠졌죠. 지금 뭐
비트코인이 이때 2019년에 비해서는 기관들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훨씬 단단하니까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죠. 펀더멘털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 다음을 보면 반감기가 이쯤에 있었습니다. 5월 12일쯤에 있었고 그 뒤에를 보면은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큰 폭으로 빠진 게 저는 이번에 8월 5일 날 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은 할 것 같고요. 지금 한 여기쯤 와 있는 것 같아요. 큰 폭으로 빠졌다가 반 정도 회복한 좀 다시 빠졌다 올랐다 하는 게 보이죠. 조금 상세히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폭으로 코로나 때문에 큰 폭으로 빠졌다가 다시 좀 반등이 좀 세게 왔죠. 하루 이틀 만에 일주일 만에 되게 많이 되돌렸어요. 그래서 하락한 거에 중간까지는 빠르게 되돌렸죠. 지금하고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재차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하면서 좀 횡보를 계속하죠. 횡보를 계속하다가 그다음 계단식으로 또 이렇게 올라가죠. 또 계단식으로 또 횡보하고 요런 상태가 좀 비슷하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큰 폭으로 오른 다음에는 또 큰 폭으로 하락하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는 여기 밴드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기간이 한 6, 7개월 계속 된 거죠, 사실. 그리고 한 12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지금은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축적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 의견일 뿐이니까 투자에 대한 판단은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혼란했던 시장에서 2020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한 4년밖에 안 돼서 대부분 기억이 다 나실 거잖아요. 2020년에 정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기에서 여기 매물대에서만 매수를 했다고 해도 그 뒤로 얼마나 큰 수익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계속해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좀 홀드하는 게 어려울 뿐이지, 지켜내는 게 어려울 뿐이지, 지켜낸 사람들에게는 큰 수익을 안겨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요맘때 트레이딩 뷰에서 보면은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2020년 3월부터 한 2021년 한 5월까지 한 1년 2개월 정도의 비트코인의 무빙을 좀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참고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정말 올랐거든요. 나는 이런 상승이 있을 수도 있는 현 상태에서 어떻게 투자할지 그에 대한 전략을 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 침체는 옵니다. 확실히 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경기 침체는 불가피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온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6개월 내에 올 것인가? 그 부분만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보죠. 6개월 내로 올 것인가? 그 어떤 지표를 봐도 6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6개월 후면 내년 2월이거든요. 2025년 2월. 요 전까지 오지 않는다고 치면,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11월 5일에 있고,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이 되고, 취임되자마자 돈을 풀겠죠. 뭐 민주당, 공화당 다 돈 푼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풀면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는데, 이때 취임하자마자 바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이때까지 안 온다면 일단 이때까지는 일단 두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때까지 봤는데 2025년 2월에 갑자기 미친 듯이 오른다. 10만 달러 넘어서고 막 15만 달러 넘어서고 막 이렇게 됐다. 그럼 이때부터는 후퇴를 고민해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가격으로 2억이 넘기 시작했다. 뭐 1억 5천만 원이 넘기 시작했다. 그때 고민해봐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방이 단단하다는 걸 확인한 시점이잖아요. 49,000 뚫리자마자 엄청난 자금이 밀려 들어오면서 지켜주는 거를 우리가 다 같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하방이 단단한 걸 확인했고, 하방에서 그렇게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은 적어도 앞으로 6개월 정도는
비트코인에 투자해 볼 만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도 참고해 보시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참고해 보시고 경제, 매크로, 뭐 경제 공부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나름의 결론을 내리시고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공부해서 내가 판단을 내려야 좀 휘둘리지 않습니다. 공포에 의해서 매수하는 게 공부가 좀 많이 되어 있고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제 말만 듣고 판단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네,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공부 많이 하시고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